네, 6.4 지방선거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막판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어제와 그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20대 유권자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 참여자 가운데는 20, 30대 유권자와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위원,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함께 사전투표를 비롯한 지방선거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사전투표 네. 이틀 동안 순조롭게 끝이 난 이 지방선거, 전국 단위로 이제 최초로 이루어진 이제 사전선거인데 투표율이 11.4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투표율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됐고요. 네. 앞으로 있을 이제 6월 4일 본선거 투표율도 높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전선거 투표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게 좀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1.5%, 11.49% 정도 사전 투표를 갖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6월 4일 본 투표날 네.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 54.5%입니다, 투표율이. 근데 그거보다 훌쩍 뛰어넘는 60%를 넘을 것이다 하고 좀 희망적으로 보는 측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6월 4일 날 당초 나가서 꼭 투표를 하는 적극적 그 투표층들이 결국 보면 어제, 그제 앞서서 한 것이고, 마침 6월 4일, 5일, 6, 8일까지 하면은 닷새가 휴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할 거 하고 갔기 때문에 실제 투표율은 그렇게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에 54.5%보다는 대략 한 2, 3%포인트 높아질 그런 충분한 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날 보면 투표날 6월 4일 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놀라운 것은 이번에 저도 뭐 사전투표했어요. 사전투표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하죠. 굉장히 편리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국 그 통합 선거인 명부를 갖다가 이 가동함으로써 보면 자기 증하고 신분증하고 지장만 찍으니까 한 2분 내에 투표를 마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이번에는 굉장히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와 같은 어떤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면은 우리 가뜩이나 보면 우리 이제 정치 발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뭐랄까 투표 참여에는 좀 긍정적 효과는 있겠다. 그러나 당장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예측한 만큼 막 훌쩍 늘기보다는 한 2, 3%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11.4%였나요? 11.49%. 49%잖아요. 네. 대개 10% 넘으리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1회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68%가 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2회, 3회 계속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3회 투표율이 지방선거 투표율이 48.9%였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회 지방선거 때가 54.5%까지 다시 회복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5번 중에서 3회 선거가 제일 미치었고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올라간 이런 꺽쇠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총체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냐 높아질 것이냐로 예측해보면 좀 조금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은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잘 안 가지 않을 것이냐 해서 이 투표율이 낮아지게 볼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세월호 참사가 4월 6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흐르면서 좀 유권자들에게 또 세월호 참사 얘기야? 이런 정서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로 받은 국민들의 충격이라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정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저께 첫날 사전투표를 해봤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봤습니다만. 그래서 투표율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결국 20, 30대 투표율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20, 30대의 투표를 제고시키냐 안 하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50대, 60대는 어차피 투표율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가 지금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6월 4일 날 투표하실 분들이 미리 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젊은 유권자들이 6월 4일 날 그야말로 연휴니까 투표를 안 하려 했는데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도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선관위에서 많이 홍보도 했고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투표를 안 할 수 있었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라는 것 때문에 했을 가능성. 물론 이제 언론에 의하면 이제 그 군인들이 많이 투표를 해서 20대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그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전투표가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20, 30대 투표율을 높이는 데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동안 보면 전통적으로 본다면 여당에는 불리하고 야당에는 유리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높은 어떤 선거 결과, 투표 결과가 네. 야당 후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여야가 공히다 보면 좀 우는 소리를 해요. 오늘도 보니까 캠페인을 엄살을 떨고 떨죠. 양쪽이다. 선거 이제 3일 앞두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아유 저희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네. 야당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니까 이게 투표율이 높은 게 20대 투표율이 높은 게 이게 군인들이 투표를 해서 그런 것이지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투표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 20, 30대 투표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얘기를 20, 30대들이 이번 6월 4일 날 많이 투표해 주세요. 왜냐하니까 선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아분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계층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하면은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판에서 흔히 쓰는 그 옛날 속담 중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입니다. 즉 아무리 지지가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으면 뭐합니까? 결국 투표장에 나와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 3일 앞두고는 여야 공히 엄살 작전으로 좀 아쉬운 소리라면서 꼭 한번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한쪽에서는 투표율 20대 높은 거 그것 어떻게 보면 20대 청년들 네, 군인들이 황 의원님. 네. 앞서 저희가 잠깐만요. 기대하던 네. 고승덕 네. 고성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 네. 그 딸의 그 SNS 글이 예. 파문이 일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이 기자회견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이제 곧 준비되는 대로 그걸 네. 연결하도록 하는데 자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픈 가족사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조희연 후보, 문용인 후보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에 딸의 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글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바 있으며 그런 기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페이스북 상에서 본인의 글이라고 주장하기에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딸이 아버지를 향해 쓴 이러한 글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과장되었다고 따지기보다는 모든 것이 저의 부독의 소침을 인정하고 서울 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그동안 아픈 가족사라고만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상히 말씀드려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대중에 공개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만들기에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을 얘기하고 그것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께 판단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차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한다고 나무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만큼 저의 이야기가 깁니다. 우선 자녀들과 헤어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포스코 회장 겸 정계 거물이었던 박태준 회장의 둘째 사위였습니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92년 한국 귀국 후 자녀를 한국에서 키우기를 원하는 저와 미국 시민으로 키우고자 하는 전처 사이에 계속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처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도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면서 계속 미국에 가서 같이 살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불화가 이어지던 중에 98년 갑자기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고 말하면서 양육권을 달라고 한 후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면서 결별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딸에게 자식의 양육권을 빼앗긴 아버지로서 많은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했을 때 보여드렸듯이 저는 92년 귀국 후 2010년 단 한 차례 하와이를 간 외에는 미국 땅을 밟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석박사에 변호사 생활까지 한 사람이 20년 넘게 미국 본토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길래 제 딸과 아들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에 저는 미국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딸이 한국의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는 학부모 행사에도 참석했었고 아버지로서 행복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전처가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미국으로 데리고 떠난 후 저는 미국에 가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몇 년에 한 번 한국에 들어올 때 만났습니다. 딸과는 가끔 전화를 하거나 문자 카톡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듯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저는 이혼 과정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넘겨주고 빈 털터리가 되었고 그 이후 전처는 뉴저지에 콘도 2채를 사서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고 한남동 유엔 빌리지에 고아주택을 매입하기도 하였습니다. 1993년 당시 박태준 회장은 360억 원의 재산으로 63억 원의 증여세를 낸 바 있습니다. 저는 2002년까지 4, 5년의 사실상 이혼 상태를 거치면서 한국에 남아 외롭게 살다가 2004년 평범한 집안 출신의 경향신문 여기자였던 지금의 아내와 재혼했습니다. 슬하의 자녀는 없지만 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99년에 한나라당 보궐선거로 공천을 받았지만 3일 만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저의 장인이자 집권여당 자민련의 총재였던 박태준 포스코 회장 측의 회유와 압력을 받고 납치되다시피 해서 기자회견장에 끌려갔었습니다. 처가가 사위에게 신변 위협을 하는 일이 드라마 아닌 실제로 일어났고 당시 저는 공천 반납으로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 딸이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서울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리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언론에 고 박태준 회장의 장남 박성빈 씨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에 있는 조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고승덕과 싸워줘서 고맙다. 이게 우리 집단의 뜻이다. 고 강조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아이들, 이모, 사촌 등 전처 가족들이 딸의 글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 상황은 저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문용린 후보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부분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후보를 추대한 올바른 교육감 추대회의의 실무 책임자이면서 현재 문 후보 캠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희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4일 전부터 여러 보수단체 사람들에게 고승덕은 교육감이 절대로 안 됩니다.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박성빈 씨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용린 후보와 박태준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같은 시기에 교육부 장관과 총리로 재임하였고 박태준 회장 사망 시 문용린 후보가 장례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이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이 딸 희경 씨의 이 폭로 글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 딸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자신의 부독의 소치다, 서울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 첫 번째 결혼과 이혼 경위 그리고 이 가정사 문제에 대해서 고백을 했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얘기로 이어졌는데요. 문용린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가 내일 모레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얘기하기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네. 개인의 가족사에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뭐 딸이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었잖아요. 교육감 자격이 없다. 일단은 대단히 참담하겠죠. 고 후보 스스로는. 근데 지금 쭉 들어보니까 끝까지 다 못 들어봤습니다만 아무튼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어떤 논리의 어떤 핵심을 파고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아버지로서 뭐 선거 앞뒀습니다. 제 소회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느낀 소감을. 네. 아버지로서 좀 비겁하게 보인다라는 느낌이 일단 들고 저도 뭐 이제 자신 키우는 부모 입장입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헤어진 전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공개적으로. 선거가 아니라면 저런 얘기 안 할 텐데. 그래서 한국 정서에 잘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솔직히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박태준 당시 이제 그 DJ 정부, DJP 연합으로 이제 정권이 형성됐었잖아요. 그때 DJ 정부 때.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그때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그때 막 이제 뭐 저기 왜 기자회견은 거기서 하냐 이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그랬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만 어떤 전 장인한테 뭐 회유와 압력이 못 이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떤 그 국민 정서에 유권자들의 정서에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황 의원께도요.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 교육감 선거가 상당히 그 당초 취지와는 좀 다르게 정치인들이 이제 또 교육감 후보로 많이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고승덕 후보의 이러한 발표 내용 보시면서 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도 좀 뭐 총평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교육감 선거 이거 딱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이전에 1차, 2차의 교육감 선거는 그래도 교직 경력이 있는 분이 뭐 대학이 됐든 뭐 고등학교가 됐든 교직 경력, 몇 년의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정치하시던 분들이 이른바 알려진 얼굴과 지명도 갖고 막 나와서 그야말로 교육계가 혼탁해지는 것 아닌가. 거기다 어쨌든 교육감 선거를 뽑는 이 서울시 교육감 뽑는 선거에서 저는 오늘 2시 반에 한다 그러길래 깨끗하게 사퇴하는구나.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 남자라면 자기 어떤 딸한테, 자기 자식한테 그런 공격당하면서 그건 좀 우습지 않아요? 그 흔히 얘기하는 막장 드라마 비슷한 얘기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나와서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아까운 전파를 갖다가 자기 일방적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승덕 씨의 지금 이야기는 저서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네. 보면 자신이 보면 뭐 재력과 권력을 가진 뭐 자기 옛날 장인이었죠. 뭐 박태준 회장에게 그것도 재력과 권력을 가진 아버지의 딸에게 뭐 빼앗긴 부족. 정말 전혀 보면 어떠한 감동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그야말로 정말 삼류, 사류, 저질, 막장 드라마의 어떤 예고편을 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아주 오늘 6월 1일부터 기분이 아주 찝찝합니다. 네. 제가 아까 들어올 네. 때 아까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아마 변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황 의원님은 아마 사퇴할 거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맞아 사퇴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네. 저 네. 상태에서 그게 사실은 아니건 간에 그건 맞지 않는다. 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둘이 나눴는데 역시 처음에 제 생각이 맞았었네요. 맞으셨네요. 그만큼 네. 아직도 이 정치를 그리고 이 고업을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까 우리 황 의원님 하셨는데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으로서 지명도를 높은 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멀어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태는 진짜 되면 안 되겠어. 이건 뭐 고후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건 이번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그 자신의 이제 딸 페이스북과 관련한 이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방선거 이 사전 투표와 관련한 얘기하면서 이 전국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치평론가인 두 분도 오늘 고승덕 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은 어긋난 셈이네요. 자, 이때 판단이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이제 맡겨야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전투표 이제 간략하게요. 이제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20대 이하와 60대가 가장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사전투표율로 미뤄봤을 때 이 6.4 지방선거의 어떤 여야 누가 더 유리할 것으로 전개될 것인지 짤막하게 그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전 투표율의 결과가 높은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얘기는 충분히 나눴고, 과거에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에 유리하다는 공식은 이미 깨졌어요. 지난 대선 때 깨졌기 네. 때문에 전혀 그게 논거가 될 수가 없고, 단지 전체적으로 이번에 젊은 유권자들이 20, 30대가 투표장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본선거 날 20, 예. 30대가 많이 가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투표율의 어떤 재고로 연결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될 것 자, 우리 같아요. 황영 교수님. 뭐 저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결국 지금 어쨌든 그러나 아무리 20대 군인들 32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15.97%라는 경이적인 사전 투표를 20대에서 기록했다 하더라도 일단 50대, 60대, 70대 보수 성향의 그 어떤 계층에서 봤을 때는 20대, 30대가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마 대거 6.4 지방선거 날 투표에 오히려 많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봤을 때 이번 사전 투표율이 높은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세하게나마 여당한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인선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지금 내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일단 안보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안보 라인은 빨리 채워야 되겠죠. 뭐 네. 정치,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게. 근데 하여튼 김관진 국방장관이 관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난 김명환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았으면은 네. 당연히 이제 관에서 벗어났었을 텐데 아무튼 뭐 무난하게 이명박 정부 때 잘 했었죠. 그래서 거의 4년을 지금 안보 라인에서 있는 건데 네. 아무튼 뭐 저기 고향은 전주고 그리고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 같아요. 최근에 무인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문책성 인사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뭐 대체로 군 인사니까 그리고 국방장관도 합참의장도 하고 군참모총회 했던 분이 됐으니까 이제 뭐 현재 그리고 이 한반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안보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빨리 채운 건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열흘 만에 지금 인사가 단행이 된 셈이고. 네. 네.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단순하게 안보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교 통일까지 다 이 중장기적인 전략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결국 이제 군 출신 인사가 됐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면은 국가안보실장은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통일, 외교, 안보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박근혜 정부 출범할 당시 북한이 이제 3차 핵실험하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국가안보실장을 당시 김장수 실장, 국방부 장관을 갖다 했던 분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우리가 보면 뭐랄까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좀 포괄적인 그런 또 안목을 가진 국가안보실장이 필요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마침 어제 그제죠. 보면 일본이 보란듯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자, 아베 총리에서 그야말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까지를 포함해서 한반도 둘러싸고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집니다. 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직해야 되는 것이 군인이고 그런 어떤 군 문화에서 쭉 성장해왔던 군 장성 출신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보면 밑에 뭐 국가안보실 밑에 차장도 두 분 계시고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인선이었다. 사실 국가안보실장은 요즘 요즘 한때 드라마 중에 뜨는 정도전 같은 그런 인물. 또 미국 같으면은 그야말로 중국과 수교, 전쟁을 치렀던 중국과 수교를 해서 구러시아인 소련을 견제하는 그런 안목을 가졌던 키신저, 하버드대 교수. 이런 분들이 국가안보실장에 보다 적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인사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네, 오늘 이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 또 이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 기자회견 입장과 관련한 또 짚어봤고요. 오늘 또 청와대가 단행한 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